각각의 취득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이 어떻게 달라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출을 또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또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거나 이런 꿈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도달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취득을 하는 매매 형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경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세보다 조금 더 낮게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 청약이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또 운 좋은 분들이 증여라든지 또 상속까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 각각의 취득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이 어떻게 달라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죠? 매매일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제가 원하는 집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그 집을 살펴보고 또 내 예산과 맞춰보고 그리고 나서 집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이 아마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매로 갔을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집값의 70%, 여기서의 기준가는 이제 KB 시세가 되는 거죠. 내가 집을 5억을 주고 샀는데 KB 시세가 5억이다. 그러면 5억의 70%인 5, 7이 35, 3억 5천이 대출 한도가 되겠지만, 내가 집을 6억에 주고 샀는데 KB 시세가 5억이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5억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요. 나는 6억 주고 샀으니까 6억으로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5억짜리 집을 친구하고 짜고 10억에 계약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억을 기준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10억의 70%인 7억을 해주면 그냥 먹고 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평균치, KB 시세, 또 실거래가 등등 모든 것을 반영을 해서 집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청약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청약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점을 계산을 하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가점이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지역에 분양을 하게 되면 시도를 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되는 분들은 또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운이 작용을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만, 또 잘 되는 분들은 예당에도 몇 번씩 됐다고 하고, 여기서 예당은 이제 예비 당첨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럼 청약은 내 돈 없어도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청약 역시 여러분들이 돈을 준비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매매인 경우도 70%가 대출이 되면 나머지 30%는 당연히 본인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계약금은 있으셔야죠. 어떤 분은 저 계약금 대출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 본인이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으로 충분히 계약금이 된다 하시면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지만, 계약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청약의 중도금은 이제 60% 정도까지 그 대출을 해주고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50% 선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중도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만약에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 본인한테 여기서 본인이 문제라고 하면 신용상의 문제겠죠.
지금 파산을 했다거나 아니면 신용 불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도금 대출은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서는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많이 보증을 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서만 발급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중도금 대출은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잔금이 이제 걱정이죠. 다 분양이 됐고 나는 잔금이 필요하다. 나 입주해야 되는데 중도금 대출까지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잔금을 나머지를 주셔야 되잖아요. 10% 계약금 냈고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 60% 했어요. 그럼 나머지 30%는 내자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세가 올랐어요. 내가 분양받았던 가격보다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거나 하면 은행에서는 입주하는 그 당시에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잔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올랐다고 하면 뭐 큰 무리 없이 내가 입주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전세로 맞추셔도 됩니다. 시세가 많이 올랐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뭐 2019년, 뭐 2020년 그 전까지 분양을 받았던 분들은요 정말 편했어요. 내가 분양가가 6억인데 그 당시 뭐 전세가가 뭐 7억에 맞춰진다거나 뭐 분양가가 6억이었는데 시세가 10억이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말 무리 없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입주를 준비하거나 세입자를 구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정말 좋은 집에 청약에 당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경매예요. 최근에 경매 물건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경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이제 입찰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세 사기로 인해서 내지는 뭐 전세 사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너무 많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던 그 소유자께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경매로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빌라 같은 경우에 낙찰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임차인인데 뭐 아무도 입찰을 하기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 본인이 이제 입찰을 해서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매는 그럼 대출이 얼마 나오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경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보다 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경매는 대출로 다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출 업무를 시작을 할 때만 해도 경매는 그냥 대출로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낙찰가도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뭐 내가 만약에 3억의 감정가였는데 뭐 낙찰 2억에 받거나 하면 거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그 뭐 DSR이라든지 뭐 이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경매인 경우에 80% 대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편하게 우리가 경매를 입찰을 하고 잔금을 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매도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DSR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DSR 체크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경매는 약간 특화된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경매로 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대출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 뭐 매매 사업자로 해서 60%까지 여기서 60%는 감정가의 60%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마련을 한다거나 뭐 굉장히 유찰이 많이 된 경우는 내 돈 얼마 안 들여도 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또 아주 특별한 상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감정가의 80%까지 뭐 가능한 그런 상품도 있고 좀 다양한 상품이 존재를 하고 경매 상품 같은 경우는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갑자기 상품이 특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잔금을 치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입찰을 하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저가의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세 평가를 잘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단지 틀린 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매 같은 경우는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 감정가가 조금 더 높게 KB 시세보다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증여와 상속이 있겠죠. 우리가 그 정부 상품 같은 경우는 이 뭐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자금 대출로는 좀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은행 상품을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증여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부담보 증여라고 해서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의 대출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속 역시 그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되겠지만 그 상속으로 인해서 고인의 그 대출을 승계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은행과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요. 매매 대출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집의 LTV와 DSR 잘 체크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입주를 할 건지 다시 세를 줄 건지 뭐 이런 고민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간혹 원래는 세를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세입자가 잘 안 구해져서 뭐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대출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대출보다는 세입자를 맞추는데 진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안 맞춰진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잔금 시기를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2월이면 5월 잔금이에요. 근데 세입자가 안 맞춰져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세 대출을 진행을 하다 보면 세입자가 그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물론 길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두 달 전에 전세는 계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출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이 전세를 잘 맞춰야 되겠다 시세 파악하고 좀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 소득자료라든지 LTV, DSR, 또 금리, 또 내가 고정금리 할 것인지 변동금리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사안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대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청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의 뭐 신용이라든지 어느 정도 소득은 좀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소득을 안 번다고는 하지만 그 신용이 너무 나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준비는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로 입사를 하는 경우는요,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경매 미납 사유의 대부분은 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경매 대출은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지점이 있고요. 대부분의 지점에서는 경매 대출을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대출을 꺼려하는 이유는 왜라고 말씀드렸죠? 모르니까, 잘 몰라서, 하기 싫어서 뭐 이러는 경우에도 또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대출을 할 때는 좀 잘 아는 은행에서, 그러니까 경매 대출을 잘 아는 은행인 거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경매는요, 시장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경매 대출을 하는 은행이 뭐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100군데 문자를 보내라 뭐 이런 뭐 조언을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 너무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잘하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몇 분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매 시장이 좁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군데 뿌려도 들어가는 은행은 뭐 두세 군데로 다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많이 뿌리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은행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에 정말 특수한 상품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상품들이 가능한 시점인지 정도는 좀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매 같은 경우에 정보가 정말 이제 노출이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잔금 대출할 때는 좀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별로 좀 다 달라요. 이것을 매매로 보는 은행도 있고, 소유자가 바뀌면 매매다 이런 경우도 있고, 증여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의 일종이라 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책정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은행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생각보다 한도가 너무 적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다른 은행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본인한테 맞고 합당한 대출과 그리고 그 매수 내지는 취득 방법을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상품을 많이 상담을 했고, 또 과거에도 제가 정말 오랫동안 상담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 대출이라든지 우리가 집을 매매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많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맞게 침착하게 하나씩 처리를 해 가시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